이번 시간에는 제6장 투자부동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투자부동산 뭐예요?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거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해요. 일단은 말문제 대비로 어떤 애들이 투자부동산에 들어가고 어떤 애들은 투자부동산에 안 들어가나 요거 가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투자부동산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렇게 있네. 첫 번째가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대놓고 투자부동산이고 2번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했지예요. 아직 투입할 영업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투입할 영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대차익 목적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보시면은 투자부동산 직접 소유하는 것만 가능한가요? 아니라 금융리스 통해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권 자산도 얼마든지 투자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운영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월세 받는 건물 이런 거 말하는 것이에요. 4. 리스 제공자가 운영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제가 예를 들어서 빌딩을 하나 완공을 했네. 월세 받으려고. 근데 세입자가 아무도 아직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구실은 아직은 못하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만들어지긴 했잖아요. 투자부동산이기는 투자부동산이다 그 얘기. 그 다음에 5번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얘도 어차피 완공되면은 투자부동산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일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 일부는 시대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한 5층짜리예요. 자, 우리 회사가 3, 4, 5층은 주된 영업에 쓰고 있고요. 1층과 2층은 남아서 자, 임대, 월세를 받고 있네. 근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부분별로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도 해야 안 돼요. 되거든요. 그럴 때는 3, 4, 5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자가사용 부동산이니까 1,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수익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나눠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1층짜리 건물인데 우리 회사가 다 쓰기에는 공간이 남아서 대충 간이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한 다음에 일부는 우리 회사가 주된 영업에 쓰고요. 일부는 임대를 내줬다. 근데 얘는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보거나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현행국제의 기준은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일단 뭐로 보자? 일단은 유형자산으로 보자라는 게 현행 기준이에요. 심지어는 임대 목적이 면적이 더 크다 할지라도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주된 영업에 쓰고 있고요. 요 귀퉁이 부분 조금만 경미한 부분만 임대예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요만큼 되게 경미한 부분만 우리 회사가 주된 영업에 쓰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임대 목적이다 라고 칠게요. 이때는 전체를 뭐로 봐야 된다? 이때는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봐요. 또 만약에 두 개가 섞여 있으면은 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은 유형자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영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할 때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볼게요. 1번 보시면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런 거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재고자산 성격이에요. 건설사가 만들고 있는 아파트 같은 거.
그다음에 자가사용 부동산, 미래에 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 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예정인 자가 사용 부동산 포함한다. 이번 다 뭐예요? 그냥 다 유형 자산들이잖아요. 여기서 조심할 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래요. 종업원 기숙사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이 그 기숙사를 공짜로 쓸 수도 있고요. 시세보다 싸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세대로 월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업원이 시세대로 월세를 내고 있으면은 임대 수익이 발생하니까 투자 부동산일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종업원이 시세대로 월세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애시당초 요 녀석의 건설 목적은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니라 종업원 복지 차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세대로 이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형자산이다 그 얘기. 요 교묘하게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인데 종업원이 시장 가격으로 임차료를 지급한다면은 투자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틀린 질문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자, 만약에 금융리스로 제공했으면 더 이상 내 자산이 맞아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부에서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가 제공하는 용역. 먼저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 나중에 저는 빌딩 소유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 꿈이 좀 작다. 아무튼 그 다음에 내가 셀프로 경비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무실 낼 때 제 건물 와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월세 내면서. 근데 제가 건물만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비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월세에서 경비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요, 안 커요? 별로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이 건물은 저의 유형자산이에요, 투자 부동산이에요? 투자 부동산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소유주가 경미한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자가사용 부동산이 된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호텔 룸서비스 같은 거예요. 자, 호텔 건물은 호텔 소유주의 보다 룸서비스 제공하는 거랑 부동산 빌려주는 게 결합하여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텔 건물은 호텔 소유주의 유형자산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의 최초 인식.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지점에 뭐로 측정한다? 원가로 측정한다.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같은 거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최초 인식은 뭐다? 원가예요. 다시 한번 대부분의 자산은 최초 인식 뭐예요? 원가예요. 원가는 게 몇 개 없지? 금융자산 공자치, 일반 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생물자산 수확물, 순공자치. 이것 빼고는 싸그리 최초 인식 다 원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원가에는 당연히 모두 포함된다. 거래원가도 포함된다. 뭐 중개수수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의 후속 측정. 공정가치 모형 적용도 가능하고 원가 모형 적용도 가능하잖아요. 공정가치 모형의 특징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평가손익을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은 손상차손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왜? 공정가치 내려간 거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하니까 손상차손 인식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은요. 투자부동산 감가상각을 하고요. 공정가치 평가 그딴 거 안 하고요. 대신에 회수 가능액이 떨어진 경우 손상차손은 인식을 해요. 근데 요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은 누구랑 똑같아요? 유형자산 원가 모형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반면 공정가치 모형은 재평가 모형과 똑같나요?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재평가 모형은
재평가를 위한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요? 둘 다 쪼개잖아요. 또 재평가에서는 당기 손익이 얼마고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냐 이게 쪼개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은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 별도로 해야 하네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한다. 요거만 똑같고 나머지 다 달라요. 또 두 개는 차이점이 워낙에 많으니까 두 개는 따로따로 공부하기를 저는 권장을 해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손상 등으로 인한 보상. 요것도 볼게요. 투자 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투자 부동산에 불이 나서 보험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틀린 질문 어떻게 나올지 보이시죠? 첫 번째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요거 대신에 뭐로? 수치한 시점 X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딴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X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연결실체 내부의 투자 부동산 거래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아이고 다 꽉 차 있네. 여기 A사가 있고 B사가 있는데 자 A사는 B사 주식의 80% 정도 과반 이상을 보유한다고 쳐요. 그럼 A사는 지배기업이고 B사는 종속기업이고 얘네들 합쳐서 뭐로 엮인다? 연결실체로 엮이게 된다. 당연히 A사는 A사에 개별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요.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A사는 지배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별도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되고 연결 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 이런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A사가 B사에게 부동산을 대여해 주고요. B사는 A사에게 월세를 내요. 그래서 A사의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이거 투자 부동산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투자 부동산이 맞아요. 근데 우리 연결실체 입장에서 봐요.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저거를 A사가 쓰든 B사가 쓰든 내가 쓰는 거잖아요.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저게 투자 부동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유형자산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 자산에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이거 나중에 리스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건데 사용권 자산 일반적으로 어떤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 하잖아요. 근데 원가 모형만 되는 건가? 아니에요. 재평가 모형 적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용권 자산이 투자 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기도 한다면은 뭐가 될 수도 뭐 할 수도 있다. 공정가치 모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주구장창 사용권 자산은 원가 모형만 주구장창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재평가 모형이냐 공정가치 모형을 주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제7장에 무형자산 볼게요. 무형자산은 말 문제 할 게 좀 많아요. 일단은 무형자산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네, 우리 회사가 만약에 무형자산 인식하고 싶으면은 일단 뭐부터 충족해야 돼요? 무형자산의 정의부터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다? 식별 가능해야 돼요.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다? 통제 가능해야 돼요. 통제 가능성.
세 번째가 그 무형의 요소에 경제적 효익이 내재돼 있어야 돼요. 경제적 효익. 그럼 이 중 첫 번째로 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식별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분리 가능하거나 또는 그 무형의 요소가 법적 혹은 계약상 권리에 의해 발생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거. 식별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리 가능과 법적 계약상 권리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분리 가능하다면은 법적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식별이 되는 거고요. 법적 혹은 계약상 권리는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이 돼요. 둘 다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둘 다 필요한 거 아니다. 요 교묘하게 틀린 지문으로 법적 계약상 권리는 분리 가능해야 식별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법적 계약상 권리는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자, 통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효익을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다 같이 누리자. 그거는 통제가 아니에요. 나는 누릴 수 있는데 너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통제예요.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통제하려면은 법적 요건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작곡가가 곡을 썼는데 통제하고 싶으면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요소에 대해 법적 요건이 필수일까? 아니에요. 법적 요건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법적 요건이 필수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 관계라든가 종업원들 회사 입장에서는 통제하고 싶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이라든가 종업원들은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좀 특수한 경우에 통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기준서에도 예시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안 된다. 요것만 알면 돼요. 종업원, 고객은 일반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제적 효익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거나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이런 걸로만 한정하나요?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로 효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들 제 수익 창출에 기여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하나? 아니죠. 저에게 기타 다른 형태, 즐거움을 주는 형태로 효익을 제공하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의 경제적 효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으로 넘어가요. 정의 충족한다고 끝나는 건가? 아니라 인식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인식 요건은 모든 자산 공통이에요. 인식 요건의 첫 번째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참고로 부채는 유입 대신에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정의의 3번이랑 인식요건 1번이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조금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정의의 3번은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그것이 무형자산이기는 무형자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인식요건 1번은요. 그 효익이 나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나의 무형자산이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겹치긴 하지만 동일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가 창출하는 무형자산은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외부 증거, 내부 증거보다는 외부 증거 위주로. 근데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돈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별 취득한다라고 하죠. 근데 개별 취득할 때는 항상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라고 치는 거예요. 왜? 나의 피 같은 돈을 주는 거니까 일단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높다라고 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옆에다가 개별 취득 시 항상 높다라고 본다. 이것도 항상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업이 고객 목록이나 브랜드 가치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참고로 우리 에듀윌은 아주 높은 브랜드 가치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브랜드만 보고 여기 온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목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업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큰 효익을 창출하게 하는데 우리 에듀윌 재무제표에 브랜드, 고객 목록 이런 게 있을까? 없어요. 왜? 이거는 원가가 얼마인데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원가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형자산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형자산 정의부터 훑어볼게요. 식별 가능하고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돼야 돼요. 요거 세 가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 식별 가능성 봐요. 1번 분리 가능하다. 2번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근데 식별 가능하기 위해서 요거 둘 다 반드시 필요한 건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식별이 된다. 옆에다가 둘 다 필요 X.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요것도 훑어만 볼게요. 1번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통제한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나만 효익을 누릴 수 있고 제3자는 효익 누리면 안 된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자,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가 있어야 된대요. 일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뭔 말이기도 해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밑에 봐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요건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법적 요건이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필수인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 시장에 대한 기술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그 다음에 코카콜라 제조 비법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 유지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무조건 법적 요건이 필요한 건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은요. 법적 요건이 없으면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얘네들은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소, 모든 무형 요소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 필수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종업원, 고객관계 두 개 나왔죠. 그냥 뭐예요? 종업원이나 고객관계는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통제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통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직원들이 경쟁사에서 연봉 올려줄게. 그럼 다 나가거든요. 통제가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업하게 되면은 통제 안 되는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일 좀 가르치고 부려먹을만 하면은 딴 데로 이직한다고 막 나가고 그런 사람들 많대요. 나는 개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는 형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효익은요. 수익 창출이나 비효율 정감 요거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 다른 형태로 효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인식. 먼저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요. 인식 요건도 충족을 해야 돼요. 이것도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시점에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의 비중을 더 크게 둔다. 자, 요거 외부 증거 대신에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 내부 증거. 자, 내부 증거는 얻기가 쉬운 대신에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외부 증거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내부 증거보다는 객관적인 외부 증거에 근거하여 경제적 효익을 따져보라 요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취득 무형자산, 외부에서 돈 주고 사는 무형자산, 발생 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가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외부 증거에 근거하여 확실히 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요, 일단은 충족하는 것으로 봐요. 나중에는 아닌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무형자산 측정의 원칙. 무형자산을 최초로 취득할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요거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요딴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위에다가 공정가치 X. 다시 한번. 대부분의 자산 최초 인식보다 원가다. 원가 아닌 거 이미 다 외웠지? 거의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취득 원가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건 그냥 유형자산 취득 원가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단 내릴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유형자산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달달달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고 포함된다 안 된다 요 정도 판단 내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또 부수적인 영업 나왔네. 우리 유형자산에서도 부수적인 영업 나왔잖아요. 걔네들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든 안 하든 자산 취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수적인 영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 또는 유출은요, 해당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돼 안 돼요. 안 되고 별도의 수익 비용 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무형자산 할부 취득. 이거는 재고자산 할부 취득, 유형자산 할부 취득과 똑같지. 만약에 장기 할부 취득이라면은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 즉 현금 가격 상당액을 취득 원가로 보고 실제 지급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는요, 유효이자법에 의한 이자 비용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고급 회계를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고급 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고급 회계 공부 안 한 사람들 이런 거 그냥 제끼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에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있네. 이거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자,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최초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원가에는 취득 부대 비용이 포함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역사적 원가에는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원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공정가치에는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원가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알아야지 요 문장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무형자산을요, 공정가치가 100이에요. 근데 정부로부터 80원에 내가 취득을 했어요. 이거 뭐나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나에게 20원 싸게 넘겼잖아요. 20원의 보조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엔드. 내가 부도함한 거래 원가가 5원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럴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산과 보조금을 둘 다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거예요. 1번 방법. 이거 아까 전에 유형자산에서도 똑같은 거 나왔어요. 무형자산 공정가치 100으로 측정하고 현금 지급한 거 80이고요. 20원보다 보조금이에요.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이연 수익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과 무형자산을 둘 다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을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거래 원가로 현금 5원을 썼네. 이거 무형자산에 가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지금 무형자산을 원가로 측정한 게 아니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건데 공정가치에는 거래 원가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두 번째 방법이 명목 금액으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소리예요. 현금 80원 냈으니까 무형자산 얼마다? 80원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에 측정했을 때는 보통 1번 방법을 쓰고요. 그게 안 될 때는 2번 방법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뭐로? 이거는 원가로 측정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거래 원가로 5원 썼네. 이번에는 요거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건가? 아니라 무형자산을 원가로 인식한 거고 원가에는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원가 포함하는 거잖아요. 또 요거는 무형자산에 가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책에서 다뤘던 측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 이유산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얘네들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쌓인 거잖아요.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원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형자산 인식이 안 되는 거다. 와, 큰일 났네. 지금 벌써 9시네. 시간이 이렇게 잘 가지? 에이, 하다 뭐까지 거 보고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양가를 보내 무형자산의 삼각 볼게요. 자, 이것도 말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는 무형자산 내용윤수에 대한 얘기할게요. 무형자산 내용윤수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정 내용윤수고요. 두 번째가 비한정 내용윤수예요. 한정은 내용윤수를 5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정 내용윤수를 갖는다면은 상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한정된 내용윤수에 걸쳐 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한정이에요. 비한정은 토지처럼 내용연수가 무한하다 이런 뜻인가? 아니에요. 언젠간 끝나긴 끝나는데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 책, 예를 들어 제 중급회계 책, 저에게는 저작권이 있잖아요. 경지당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잘 모르겠죠? 내가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해먹을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언젠가는 끝나긴 끝나는데 몇 년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걸 보고 비한정 내용연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비한정은 내용연수를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용연수 모르니까 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안 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 반드시 페널티가 따라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되게 빡세게 손상 검사를 해야 된다. 먼저 한정 내용 연수는요. 상각을 하잖아요. 대신에 손상 검사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년 말 여기서 말하는 매년 말은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월 31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보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6월 30일 회계연도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줄여서 매년 말이라고 표현한 것뿐이고 매년 말이 되었는데 손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쳐요. 그럼 손상 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손상 징후가 보이면은 그때 손상 검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년 말이 되었는데 손상 징후 보인다. 그때 손상 검사하는 거예요. 매년 말이 되었는데 손상 징후 안 보이면 손상 검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비한정은요. 상각을 안 하는 대신에 더 빡세게 손상 검사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매년 또는 손상의 징후가 보이면은 손상 검사를 해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는 매년 말이 되는데
손상 징후가 있으면 검사하는 거고 없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요. 매년 때가 되었네.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일단 검사 한번 해봐라. 매년 때가 되지 않아도 기중에 언제라도 손상의 징후가 보이네. 바로 기중에 검사 때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을 아는 대신에 더 빡세게 손상 검사한다. 그리고 예리한 친구들은 이런 것도 질문하네. 얘는 왜 매년 말이고 얘는 왜 매년인가요? 왜냐면은 손상 검사 했다라 한다라고 쳐요. 언제 해야 돼요? 매년 말에 상각을 한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상 검사 한다면은 매년 말이어야 돼요. 얘는. 근데 비한정은 상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손상 검사하는 시기를 매년 어느 때 잡아도 관계가 없다. 보통은 매년 말로 잡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개발 중인 무형자산이 있잖아요. 개발 중인 무형자산은 위에 있는 방법으로 손상 검사할까요? 밑에 있는 방법으로 손상 검사할까요? 밑에 있는 방법으로 해요. 왜? 걔는 아직 상각을 안 하니까. 완성이 되면은 그때 상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개발비인데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상각 한정 내용수를 가지면은 위에 방법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고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한정이다 그러면은 계속 밑에 방법으로 손상 검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얘기였다.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할게요.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요거 틀린 질문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취득일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취득일부터 X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된다. 보니까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감가상각 또는 상각 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된대요. 요거 틀린 질문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공정가치 감소 형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위에다가 공정가치 감소 형태 X 해주시고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한다. 상각 방법 모르겠다? 그럼 정액법 쓰래요. 근데 이거 요 규정을 유형자산에는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형자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왜?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요. 그 물리적 실체를 바탕으로 항상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옆에다가 이거는 유형자산은 요거 적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항상 시리즈가 완성이 되었네. 세 번째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완결지주 지나갈게요. 항상 시리즈. 항상 어떠어떠하다라는 게 맞는 거 대표 얘기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오늘 나왔지? 뭐예요? 생물 자산은 순 공정 가치를 모를 수도 있지만 수확물은 그딴 거 없다. 수확물은 항상 순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을 외부 증거 중심으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즉 외부에서 돈 주고 사는 무형자산은 항상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높다라고 봐요. 개별 취득 무형자산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금 나온 거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항상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볼게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요거를 굳이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1번
법적 내용 연수와 2번 경제적 내용 연수 둘 중에 짧은 기간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요건과 경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무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짧은 기간을 삼각 기간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 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 기간을 무형자산 내용연수에 포함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무형자산 취득했는데 기본 사용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고 이거 100만 원 주고 취득한 거예요. 근데 기본 사용 기간이 5년인데 5년 지난 시점에 2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대요. 갱신이 가능하대요. 근데 갱신할 때 수수료가 드는데 수수료가 한 5천 원이에요. 요 수수료 5천 원만 내가 내면은 이거 얼마든지 갱신해 준대요. 이럴 때는 요 자산의 내용에서 5년으로 봐야 돼요? 7년으로 봐야 돼요? 이제 7년으로 봐라 이거예요. 유의적인 원가 없이 갱신 가능하고요. 네, 갱신할 것이 확실하다면은 7년을 내용연수로 봐야 된다 그 얘기. 근데 만약에 요게 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에 갱신 가능해요. 그럼 이거 내용연수 7년으로 봐야 되나? 아니라 5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 2년 갱신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로 봐야 돼요? 별도의 무형자산을 그때 가서 30만 원에 또 사는 걸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빵원이다. 일반적으로 빵원이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빵원인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만약에 5년 후에 누군가가 그 자산을 무형자산을 1,000원에 사기로 약정을 해요. 그럼 그 자산은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는 1,000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런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2번은 그냥 중고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PS5,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게임 CD 하나를 8만 원 주고 샀네. 2년 후에는 그거 중고시장에 팔 거예요. 팔 수 있나 없나? 충분히 있지. 2년 후에도 중고시장 거의 확실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8만 원이 새 건데 2년 된 중고가 한 5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5만 원이 잔존 가치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죠. 요거는 유형자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럴 때는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되는 거예요. 잔존가치 추정치가 장부금액보다 커질 때까지는 빵이 되는 거다. 그 얘기. 이건 유형자산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한다. 자,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년 말 바꿔라 이건가? 아니에요. 바꿔야 될지 안 바꿔도 될지는 한번 해봐라 그 얘기예요.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을 적용. 얘도 틀린 질문 나올 거 보이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전진법이잖아요. 각각 어떻게? 회계 정책 소급법 이렇게 틀린 질문 낼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회계 정책 X 소급법 X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 내용연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비한정 내용연수가 한정 내용연수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손상일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비한정이 한정이 되는 것은 손상의 징후에는 해당하거든요. 근데 손상의 징후했다고 무조건 손상인 건 아니에요. 손상일 수도 있으니까 손상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비한정이 한정으로 바뀌는 거는 무조건 손상은 아니지만 손상의 징후에는 해당하니까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의 적용.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 돼야 안 돼요? 돼요.
유형자산과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유형자산은 없는 건데 무형자산의 재평가랑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볼게요. 재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산이 손상되어 손상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재평가는 무형자산인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활성시장이 소멸해가지고 이때는 진부와 같은 게 발생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무조건 손상인 건 아니지만 손상의 징후에는 해당하니까 손상 검사는 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한정이 한정으로 바뀌는 거,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거, 얘네들은 손상 징후니까 검사는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4절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있는데 요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되는 대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